새벽 법원의 고요한 복도, 반짝이는 바닥 위, 구두 소리가 울린다. 톡, 톡, 톡. 누군가 다가온다. 내 인생을 뒤바꿀 그 만남을. 나는 몰랐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고, 더 많은 이야기와 함께하고 싶다면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복도는 늘 그렇듯 고요했답니다. 새벽부터 쓸고 닦은 바닥은 아침 햇살에 반사되어 윤기가 흘렀지요. 내 손끝으로 5시간 동안 정성껏 닦은 결과였답니다. 법원 바닥은 하루에 수백 명이 오가는 곳이지요. 서름도 분노도 억울함도 이 바닥을 밟고 지나가니 더 깨끗해야 한다고 믿었답니다. 오전 5시부터 9시까지 법원이 열리기 전 복도와 화장실을 깨끗이 닦는 일이었어요. 사법행정처와 청소업체가 계약을 맺고 그 업체가 나 같은 사람들을 고용하는 구조였지요. 퇴직금 탈 털어 아들 결혼시키고 나니 이런 일이라도 다행이었답니다. 법원 1층 화장실과 복도를 닦고 있을 때였어요. 멀리서 구두 소리가 들려왔네요. 톡톡톡, 명품 구두 특유의 날카로운 소리. 고개를 들었을 때 그 사람은 이미 내 앞을 지나가고 있었답니다. 어머, 지연아, 변호사인 내 며느리였지요. 귀에 다이아몬드 귀걸이, 손목에는 화려한 시계, 그리고 혹시나 누가 못 알아볼까봐 크게 새겨진 브랜드 로고의 핸드백. 진한 화장 아래 그 눈은 잠시 놀란 듯했어요.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반가운 마음에 일어서며 걸레를 잠시 내려놓았답니다. 응, 청소해. 김 반장 아시지? 그분 소개로 2달 전부터 여기서 일하고 있어. 근데 너는 재판이 있나 보구나. 아들과 결혼한 지 4년째. 그 사이 내가 본 것은 결혼식 날과 지난 설 명절 단 2번뿐이었지요. 잠시 그때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우리 아들은 정말 착했답니다. 전자공학을 나와 대기업에 입사했지요. 어느 날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제가 결혼할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연애를 한다고 밤낮 없이 일만 하던 아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상견례, 용산 앞동 최고급 레스토랑에 들어서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대리석 바닥, 샹들리에 그리고 정장 차림의 웨이터들. 내 낡은 원피스가 너무 초라해 보였답니다. 며느리의 아버지는 서울에서 12층짜리 빌딩 수십 채를 가진 재벌이었어요. 첫마디가 지금도 귀에 선명하네요. 여사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딸이 마음에 든다면 다일일 사위로 들어오세요. 용산 빌딩 한 채와 회사 지분을 물려줄 생각입니다. 식사 후 아들이 내 작은 반지하 집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그날 밤이 떠올랐어요. 어머니, 제가 그런 결혼 안 할게요. 어머니 혼자 두고 어떻게 제가 평생 모실게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요. 그 아이가 날 위해 행복을 포기한다면 내가 어차늘이 살겠어요. 내 2손으로 아들의 얼굴을 감싸 안았답니다. 아들아, 넌 너의 인생을 살아야 해. 엄마는 괜찮아. 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해. 결국 아들은 대릴 사위가 되었고 용산 12층짜리 빌딩의 외제차까지 받았지요. 아들이 괜찮다고 했지만 결혼식 비용으로 내 퇴직금을 다 써버리고 그 후론 용역업체 청소일을 시작했어요. 엄마라는 존재는 그런 거랍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게 내 행복인걸요. 그런데 그 아이의 아내가 지금 나를 향해 며느리는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마치 아는 사람이 있을까봐 걱정하는 듯 했지요. 어머니, 제발 여기서 일하지 마세요. 법원에서요. 그것도 청소를. 며느리의 목소리는 속삭임이었지만 그 안에 당혹감은 귀청을 때렸답니다. 이제 63살이니까 어디 정규직은 무리고 용역업체 계약직이라도 일이라도 있으니 다행이지. 오전에 여기 일하고 오후에는 아파트 경비원 식사도 챙겨주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휴, 진짜 재수없게 오늘 중요한 재판 있는데 뭐라고.
오늘 변호사 협회 중요한 사람들이 다 오는 재판이에요. 제 경력이 아주 중요한데 하필이면 시어머니가 법원 청소부라니 누가 알면 정말 창피해요.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졌습니다. 수십 년을 열심히 살아온 내게 이제는 창피하다고. 내가 낳은 아들의 아내가 그래 내 경력에 방해되면 안 되지. 난 그냥 일하는 사람이니까. 고개를 숙이고 다시 걸레를 들었죠. 이번엔 더 세게 더 낮게. 마치 바닥의 얼룩처럼 나도 지워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며느리는 검은 정장 치마를 살짝 끌며 법정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다른 발소리가 다가왔어요. 이번엔 더 묵직하고 더 단단한 걸음. 복자락이 바닥에 스치는 소리와 함께 저 신뢰합니다만 고개를 들었을 때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깔끔한 정장에 법관 배지를 단 중년의 판사였지요. 그의 눈빛이 낯설지 않았어요. 어디서 본 듯하기도 했죠. 혹시 박미정 선생님 맞으신가요? 순간 멈칫했답니다.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누구더라? 아, 설마 혁준이. 그의 눈에 미소가 번졌어요. 기억해 주셨군요. 제가 이혁준입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법원 직원들, 방청객들, 그리고 멀어지던 며느리까지요. 이혁준 판사는 결심한 듯 깊게 숨을 들이쉬었지요. 87년 그날 밤 통금에 걸려 퇴학당할 뻔했던 고등학생이요. 마지막 희망으로 선생님의 집문을 두드렸던 그 아이입니다. 통금 시간에 도망치던 고등학생을 숨겨주셨죠. 파란 커튼이 있던 그 방, 그 순간 세월이 거꾸로 흘렀습니다. 30년도 더 전 어느 비 오던 밤 뒷골목에서 경찰을 피해 달리던 한 소년이 내 문을 두드렸던 그날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저 판사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지? 청소 아주머니와 무슨 인연이? 혁준은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허리를 숙이기 시작했어요. 90도로 은혜 갚을 날만 기다렸습니다. 누님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복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지요.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이 장면을 찍기 시작했어요. 판사가, 그것도 유명한 이혁준 판사가 청소부 앞에서 90도로 인사를 하다니, 복도 저쪽에서 멀어지던 며느리가 주변의 웅성거림에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보았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지요. 이혁준 판사님, 며느리는 천천히 다가왔어요. 눈빛에는 혼란과 충격이 가득했지요. 혁준 판사가 허리를 펴며 말했어요. 이지연 변호사님, 오늘 재판 준비 잘 되셨습니까?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은 나와 판사 사이를 오갔어요. 판사님, 저 혹시 어머니와 어떻게 혁준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이분은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그날 이분이 손을 내밀어 주시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주변에 모인 사람들의 시선이 이제 며느리에게로 향했지요. 아까 전 며느리가 나를 대했던 모습을 본 청소 동료들의 시선도 느껴졌어요. 며느리의 두 눈이 커졌어요. 입이 벌어졌지요. 그리고 천천히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느끼듯 온몸이 바닥을 향해 구부러졌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무례했습니다. 며느리는 납작 엎드려 사과했어요. 법원 복도 한복판에서 명품 정장 차림으로 변호사 배지를 단 채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는 그 순간 승리감보다는 왠지 모를 씁쓸함이 느껴졌어요. 복도는 아직도 침묵이 흐르고 있었지요. 법원 천장에 달린 형광등 불빛만이 때때로 깜빡이는 소리를 내며 그 고요함을 깨뜨렸답니다. 누구도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복도는 여전히 정적이 감돌고 있었어요. 방금 전 상황에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지요. 며느리는 아직도 고개를 숙인 채 있었고 이혁준 판사는 이제 막 90도로 숙였던 허리를 펴고 있었답니다. 나는 걸레를 짜며 손에 남은 물기를 털었어요. 나이 탓인지 왼손이 자꾸 떨려왔지요.
판사님 그만요. 벌써 몇십 년 전 일인데 뭐 그런 걸 기억하고 계셨어요. 혁준 판사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그날 밤이 제 인생을 바꿨으니까요. 지금까지 선생님을 찾아뵙고 싶었답니다. 그의 눈빛은 사뭇 진지했어요. 판사 배지가 달린 정장 앞에는 반짝이는 무언가가 달려 있었지요. 자세히 보니 87년 민주화운동 기념 배지였어요. 한편 며느리는 여전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당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린 것을 느꼈는지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답니다. 1987년 5월, 그날 경찰에 쫓기던 고등학생을 숨겨주셨죠. 파란 커튼이 있던 그 방, 그리고 내 동생이라며 경찰 앞에서 저를 지켜주셨죠.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답니다. 그래요. 그 커튼 인사동에서 공조원 주고 산 거였지. 당시 일주일 아르바이트 비용이었어요. 선생님 방에 법전이 있었어요. 그것도 낡은 1960년대 판으로 보이던 맞아요. 그건 내 남편 것이었지요.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뒤 유품으로 남은 거였답니다. 그가 꿈꾸던 사법고시 합격의 꿈과 함께 나의 말의 복도는 더 깊은 침묵에 잠겼어요. 멀리서 법정문이 열리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지요. 한쪽에서 내 청소 동료 김 반장이 조심스레 다가왔답니다. 우리는 함께 아침마다 커피 한 잔을 나누던 사이였지요. 그녀도 남편을 일찍 여의고 60대 후반의 동료였어요. 미정 씨,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김 반장은 나에게 속삭였지만 그 말은 복도에 있는 모두에게 들렸답니다. 그때 혁준 판사가 말했어요. 이분이 제 은인이십니다. 87년 그날 통금에 걸려 잡혔다면 저는 고교 퇴학의 수배자 신세였을 겁니다. 미정 누님이 내 동생이라며 숨겨주시고 혁준 판사의 말에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죠. 제가 들고 있던 민주화 유인물 때문에 학교에서 퇴학 위기에 처했을 때도 도와주셨어요. 그는 잠시 감정을 추스르는 듯했어요. 당시 경찰이 학교에 신고를 했고 저는 불순분자로 몰려 퇴학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미정 누님이 학생부장실까지 찾아오셔서 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이 아이는 제 동생입니다. 정치 같은 건 몰라요. 그저 책 좋아하는 평범한 학생일 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무릎까지 꿇으셨죠. 25세의 젊은 나이에 생판 모르는 아이를 위해 나는 그 기억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날 학생부장실에서 필사적으로 호소하던 내 모습이 떠올랐답니다. 내 동생이 퇴학당하면 미래가 완전히 막힙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무릎 꿇고 빌었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했지요. 김 반장의 입에서 작은 탄성이 새어나왔지요. 그 시절 참 무서웠지. 우리 세대만 알지. 며느리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답니다. 판사는 조용히 주머니에서 작은 물건을 꺼냈어요. 낡은 손수건이었지요. 파란빛이 바랜 그것은 내 손길이 닿았던 그 커튼과 같은 무늬를 지니고 있었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폭력이 아닌 법으로 풀어야겠다고 결심했지요. 그 밤 선생님이 제게 해주신 말 때문에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나는 기억도 나지 않았지요. 하지만 그에게는 삶을 바꾼 말이었나 봅니다. 진실은 꼭 큰 소리로 말해야만 하는 게 아니더라. 그 말씀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랬었지요. 남편이 늘 하던 말이었답니다. 내가 그저 빌려준 말이었는데 복도 저쪽에서 다른 판사 한 명이 다가왔어요. 그는 재판이 곧 시작된다며 혁준 판사를 재촉했지요. 혁준 판사님, 일시 재판 준비해야 합니다. 복도 반대편에서 다른 판사가 서류를 들고 다가왔어요. 혁준은 정중히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때 며느리가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변해 입술을 깨물었지요. 오늘 이혁준 판사님이 제 재판 담당이신가요? 혁준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이지연 변호사님, 변호사 옆에 비리 혐의건이죠.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며느리는 더욱 창백해졌답니다. 자신이 무시했던 시어머니가 재판장 판사의 은인이라니 그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며느리는 자신의 경력이 오늘로 끝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몸을 떨었어요. 혁주는 나를 향해 마지막 말을 잊지 않았답니다. 오늘 재판이 끝나면 한 말씀 더 나눌 수 있을까요? 제가 식사 대접을 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저 미소 지었어요. 그가 법정으로 향하는 걸음을 내딛는 동안 나는 바닥을 향해 다시 몸을 숙였지요. 이제 다시 내 자리로 돌아갈 시간이었으니까요. 며느리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벽에 기대어 있었어요. 처음으로 며느리의 눈에 불안과 후회가 보였답니다.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며느리의 자신만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 순간 나는 느꼈어요. 오늘의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삶이 그렇게 다시 돌고 도는 것을 복도 끝 청소 도구함으로 들어가 잠시 쉬고 있었어요. 커다란 양동이를 내려놓고 팔과 어깨를 주물렀지요.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답니다. 그날 밤으로 시간이 거슬러 올라가는 듯 했어요. 눈을 감으니 그 시절의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답니다. 1987년 모든 것이 달랐던 그때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3년째 되던 해였지요. 나는 25세 젊은 과부였고 3살배기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었답니다. 낮에는 봉제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야간 대학에 다녔어요. 남편이 이루지 못한 법대의 꿈, 내가 대신 이루려 했던 시절이었지요. 그 사람을 처음 만난 날이 떠올랐어요. 같은 고시원, 같은 식당, 같은 꿈을 꾸던 그때 법 공부를 시작한 건 내 욕심이었지만 부모님 없이 자란 처지에도 글은 빨랐답니다. 신문지 귀퉁이에 실린 칼럼을 오려 외웠고 헌책방에서 낡은 법전을 들고 나오던 그 가난했지만 꿈만은 컸던 그가 내게 말을 걸었지요. 혼자 공부하세요. 같이 하면 안 돼요. 나이 자리에 오래 앉아 있을 겁니다. 사법고시 준비해요. 처음 만났을 때 남편이 물었던 질문이었어요. 당시 책을 든 여자는 드물었으니까요. 그 사람은 따뜻했고 조용했으며 언제나 책을 소중히 다뤘답니다. 나는 그 사람의 옆자리에 앉는 게 좋아졌고 어느새 둘은 서로를 애칭으로 불렀지요. 우리는 같은 꿈을 꾸며 만나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오래 웃게 두지 않았어요.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그 사람은 1차 합격자 명단에 막 이름을 올렸지요. 우리 애나 차 고이든 뭐든 내가 2배로 하면 되잖아. 웃으며 말했지만 아이 낳은 지 2달도 안 되어 그는 오토바이 사고로 떠났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조용히, 가장 억울하게, 가장 말도 안 되게 그의 꿈은 교통사고와 함께 산산조각이 났지요. 그리고 남은 건 낡은 법전 한 권과 3살 아들뿐이었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책을 잡지 못했어요. 아이를 안고 눈을 감은 채 하루를 버텼지요. 가스불을 켜놓고 바닥에 주저앉았던 날도 있었답니다. 살아야 해, 살아야 해.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되뇌던 말이었지요. 그러다 아들이 옹알이하듯 내 이름을 부르자 나는 다시 눈을 떴답니다. 그래, 내가 날 살리는구나. 그렇게 아들이 엄마라고 부를 때마다 다시 일어섰어요. 낮에 공부 대신 나는 일터로 갔지요. 그렇게 청계천 근처 작은 반지하방에서 아들과 둘이 살았답니다. 낮에는 봉제 공장에서 미싱을 밟았어요. 그때만 해도 공장 한쪽에 아기 요람을 풀어놓고 일하는 어머니들이 많았지요. 우리 같은 여자들은 서로의 아이를 번갈아 봐주며 살았답니다. 미정씨, 애 좀 봐줄게. 너 빨리 가서 야간 대학 수업 들어가. 고마워. 내일은 내가 미니 봐줄게. 이런 말들이 우리의 일상이었어요. 봉제 공장 아주머니들의 정이 없었다면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저녁엔 이웃집 할머니께 라면 한 봉지 드리고 아들을 맡기고 자습실에서 책을 붙들었지요. 식당, 다방, 시장, 사무실, 빌딩 청소, 학원 정리. 어떤 일이든 닥치는 대로 했답니다.
밤을 낮처럼 쓰며 버텼지요. 그때는 지금처럼 어린이집도 없고 보육제도 없었어요. 그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갔답니다. 이웃들과 돌아가며 아이를 맡기고 김치 한 폭이라도 나눠 먹고 그런 세상이었지요. 자습실 근처에서 혁준을 처음 만났답니다. 그날은 비가 많이 내렸어요. 야간 자습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골목에서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지요. 뒤돌아보니 교복 입은 고등학생 하나가 헐레벌떡 달려오고 있었어요. 누나 좀 도와주세요. 경찰이 8살쯤 되어 보이는 그 아이의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했어요. 등에는 책가방, 손에는 검은색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지요. 비닐봉지 사이로 책자들이 보였답니다.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호루라기, 소리와 부추 소리. 통금 시간을 어긴 학생들을 잡으러 다니는 경찰들이었지요. 빨리 이쪽으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내 방으로 데려갔어요. 좁은 반지하방. 파란 꽃무늬 커튼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지요. 바깥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거기 방 안에 누구 있죠?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경찰이 찾아왔어요. 나는 문을 조금 열고 공손하게 대답했답니다. 제 동생이에요. 공부 좋아하는 애라 시험 준비하느라 늦었네요. 경찰관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살폈지요. 통금 시간인데 학생이 돌아다니는 건 불법입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그때 아들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방 안쪽에서 들려오는 그 울음소리가 오히려 우리를 구했답니다. 아이 좀 봐야 해서요. 아직 어린데 경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부터는 조심하세요. 요즘 불온서적 돌리는 학생들이 많아서 그래요. 경찰이 떠나고 나서야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요. 방 한쪽 구석에 숨어있던 혁준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손에 들린 비닐봉지가 찢어지며 안에 내용물이 쏟아졌어요. 민주와 광주. 진실 같은 단어가 적힌 유인물들이었지요. 아버지가 억울하게 돌아가셨어요. 광주에서 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18살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요. 폭도라고 빨갱이라고. 그렇게 모욕당하고 돌아가셨는데 누구도 진실을 말하지 않아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답니다. 그저 따뜻한 콩나물국 한 그릇을 끓여주었지요. 비에 흠뻑 젖은 그 아이는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받아들었어요. 그날 밤 그는 내 방에서 잠이 들었답니다. 가끔 잠꼬대를 하며 아버지를 부르기도 했지요. 아들과 나란히 누운 그 아이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어요. 다음 날 그 아이의 학교에서 연락이 왔답니다. 경찰이 신고를 했던 모양이에요. 교칙 위반과 불순한 사상 의심으로 퇴학 위기에 처했다고 했지요. 나는 학교로 찾아갔어요. 교복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한 혁준은 고개를 숙인 채 학생부장 선생님 앞에 있었지요. 이 학생의 누님 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그때는 그게 필요했어요. 동생이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저 책을 좋아하는 평범한 학생일 뿐이에요. 퇴학시키지 말아주세요. 나는 학생부장 앞에서 무릎을 꿇었답니다. 25살의 젊은 나이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온 세상의 어머니가 된 기분이었지요. 진실은 꼭 큰 소리로 말해야만 하는 게 아니더라. 조용히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그날 혁준에게 했던 말이었어요. 남편이 늘 하던 말을 그대로 전했을 뿐인데 그것이 그 아이의 인생을 바꿨다니 생각해보면 내 인생도 그날 조금 바뀌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 아이를 만난 뒤 나는 조금씩 법 공부를 포기하게 되었으니까요. 하루는 일하고 돌아오니 아들이 열이 펄펄 끓고 밤새 기침을 했지요. 새벽에 아이를 업고 동네 의원을 찾았는데 의사 선생님 얼굴이 심각했어요. 폐렴입니다. 당장 큰 병원으로 가셔야 해요. 그날부터 병원 신세가 시작됐답니다. 3번의 수술비, 약값. 어떤 계산도 불가능한 금액이 눈앞에 펼쳐졌지요. 청구서를 보고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결국 야간 대학도 그만두고 아들 키우는 데 전념했답니다.
주간에 봉제 공장, 저녁에 식당일 새벽에는 건물 청소까지 3가지 일을 하면서도 아이 병원비를 갚느라 허덕였지요. 엄마, 나 공부 안 할래. 엄마가 너무 힘들어 보여. 초등학교 들어간 똑똑한 아들이 그렇게 말할 때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그 아이에게 공부만큼은 제대로 시키고 싶었으니까요. 아니, 우리 아들은 꼭 공부 끝까지 해서 훌륭한 사람 되는 거야. 함께 울던 밤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내가 도와줬던 그 고등학생이 훗날 이렇게 유명한 판사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그 아이는 판사가 되었고 아들은 자라서 컴퓨터 회사에 취직했지요. 성실했던 아들은 대기업에 들어가더니 어느새 임원까지 올랐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청소 도구함에서 막 걸레를 짜고 있는데 복도 저편에서 서둘러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몸을 돌려보니 며느리였지요. 아까 그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얼굴이 창백했답니다. 며느리는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어머니, 잠시만요. 손에 든 서류 봉투가 떨리고 있었지요. 며느리의 표정에는 당혹감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어머니, 혹시 이 판사님과 어떻게 아시는 사이신지 물어봐도 될까요? 나는 걸레를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요. 며느리의 눈가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저 오늘 그분이 재판장이세요. 제 경력이 걸린 중요한 재판인데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황한 듯 손으로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었지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아까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근데 지금 변호사 자격이 위험해요.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어머니뿐이에요. 이제야 알겠더군요. 며느리에게 일어난 일과 그녀의 급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판사와 내 관계를 어렴풋이한 뒤 두려움과 후회로 찾아온 거였지요. 도구함의 작은 의자에 며느리를 앉혔어요. 며느리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요. 명품백 속에서 꺼낸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는 모습이 낯설었답니다. 그동안 보여줬던 당당한 며느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무슨 일인데 그래? 지연아, 며느리는 깊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늘 판사님께서 90도로 인사하신 것도 충격이었는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며느리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지요. 변호사 자격 영구 박탈 위기예요. 뭐라고 어떻게 된 일이니?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열었어요. 조심스럽게 몇 장의 서류를 꺼내 보여 주었지요. 작년에 맡았던 사건인데 증인 진술서에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거든요. 위증 교사라니 어떻게 법원 근처에 사시는 할머니가 핵심 증인이었는데 처음엔 네라고 진술하셨다가 제가 정리한 서면에서는 아니오로 바뀌었대요. 누군가 녹음을 해서 협회에 제출했나 봐요.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그날 정말 제가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요. 할머니께서 손이 떨려서 서명도 제대로 못하셔서 제가 도와드렸을 뿐인데 그 할머니 혹시 등 굳고 검은 머리에 하얀 머리카락 섞인 분 며느리가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봤어요. 네, 어떻게 아세요? 이 할머니 장씨 할아버지와 사시는 요 앞 골목 희망아파트 4동 4경고 맞아요. 어머니, 어떻게 그걸 매일 아침 그 집 앞을 지나가거든 4년 넘게 그 골목길에 사는 길고양이들 밥을 주는 활동을 하고 있어. 이 법원에 취직하기 전에도 그 동네에서 청소 일을 했거든. 내가 잠시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배고파 보이는 고양이 한 마리에게 참치캔 하나 열어준 게 시작이었는데 어느새 6마리가 되더라고. 요즘에도 4시에 일어나서 출근길에 들러 밥그릇 채우고 물도 갈아주지. 비 오는 날에도 눈 오는 날에도 빠진 적 없어. 나는 조금 부끄러운 듯 말을 이었어요. 그 할머니도 처음엔 더러운 고양이 쫓아내신다고 빗자루 들고 나오셨는데 내가 매일 쓰레기 정리하고 청소까지 하니까 마음을 여셨나 봐. 어느 날부터 아침마다 창문으로 내다보시더니
날씨 추울 땐 따뜻한 물 한 잔 건네주셨어. 그분 글씨를 모르셔. 그리고 귀도 잘 안 들리시고 며느리의 표정이 점점 놀라움으로 바뀌었어요. 작년엔 할머니 생신날 내가 작은 케이크도 사드렸지. 그러다 내가 도시락을 하나 더 싸가게 됐어. 할머니 아침 반찬으로 장씨 할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시고 혼자 계시거든.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가 매일 도시락을, 매일 고양이 밥을 그래, 매일 아침 내 출근길에 드리고, 와, 그날도 배달했더니 그 할머니가 오늘 법원 간다고 하시더라고. 무슨 일인지는 못 물어봤지. 며느리는 뭔가 깨달은 듯 표정이 바뀌었어요. 그럼 어머니가 그 할머니랑 직접 얘기할 수 있으세요? 진실이 뭔지 물어봐 주실 수 있어요. 그럼 아침마다 보는 사이인데 만약 할머니께서 내가 한 말이 맞다, 변호사가 바꾼 게 아니다 라고 다시 진술해 주시면 제 혐의가 깨끗이 사라져요.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며느리가 나를 바라보는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지요. 지연아, 내가 묻고 싶은 게 있어. 진짜로 네가 그 할머니 말을 왜곡한 건 아니지? 절대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할머니가 말씀하신 걸 제가 받아 적었을 뿐인데 이번 일로 제 경력이 완전히 끝날 수도 있어요. 눈빛에 진심이 보였어요. 나는 일어서서 앞치마를 정리했지요. 알았어. 내일 아침에 할머니 만나면 얘기해 볼게. 하지만 약속은 못해. 정말요, 어머니. 그런데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1980년대 법 공부하던 시절의 필기였지요. 형사소송법에 보면 증인의 진술이 바뀐 경우에도 단순한 기억착오로 인정한 판례가 있었지. 1984년도였나 증언 간 불일치만으로 유죄라 단정할 수 없다고 했던 판결. 기억나. 물론 지금 기준론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지만 며느리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며느리의 눈에 후회가 맺혔다. 나는 걸레를 들며 깨달았다. 삶은 돌고 도는 것, 진실은 언제나 드러난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나눠주시고 좋아요와 공유,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강남 봉제골목의 어두운 막다른 길. 그곳에서 수영은 삶을 끝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 아이의 흐느낌이 모든 것을 바꿨죠. 7년 전 잃은 딸 민서와 닮은 연아. 그녀와의 만남은 운명일까요? 여러분은 어디서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고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숨막히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강남 봉제골목 막다른 길. 거기서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아직도 그날이 생생합니다. 이번 천년 동대문 시장에서 밀린 공인비를 받으러 갔다가 빈 주머니로 돌아오던 길이었어요. IMF 이후 중국산 옷들이 물밀듯 들어오면서 봉제 공장들은 하나둘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달랑 재단 가위 한 자루만 손에 쥔 채 그 흐름에 휩쓸리고 있었어요. 수영씨, 얼굴이 말이 아니네. 딸 잃고 그래도 살아야지. 아, 동네 약국 아저씨의 말이 귀가를 맴돌았습니다. 살아야 한다고요? 뭐 보고 사나요? 누굴 위해 사나요? 그 순간 문득 서울에 처음 왔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서울로 올라온 지 벌써 21년이 되어 가고 있었어요. 17살, 시골 고향에서 서울역에 내린 1977년, 새마을 운동이 한창이던 시절이었죠.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가 온 나라를 뒤덮던 때였습니다. 수영아, 서울 가서 뭐하게? 떠나기 전날 큰어머니가 물으셨어요. 딸은 시집이나 잘 가면 다행이지. 무슨 돈을 벌어, 그것도 남의 집 귀신들 팔자에. 그 말이 제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딸은 쓸모없다는 말. 그래도 저는 독하게 마음먹었죠. 돈 벌어서 동생들 학교도 보내고
부모님 농사일 도울 거라고. 서울 생활은 고단했습니다. 통근버스에 새벽같이 실려가 밤늦게 돌아오는 나날들. 야간 통행 금지가 있어 저녁 11시가 넘으면 귀가증을 보여야 했죠. 10평 남짓한 공장에 미식 여대가 빽빽이 들어찬 곳에서 13시간씩 일했습니다. 야, 이거 내일까지 다 해야 돼. 밤 새워서라도 끝내. 공장장 말 한마디에 새벽까지 깨어있던 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손가락이 바늘에 찔려 피가 나도 손수건으로 둘둘 말아 다시 일했어요. 그때 받던 월급이 7만 원. 보통 공중 목욕탕 한 번 가는데 500원 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일하던 공장에서 만난 사람이 제 남편 이재훈 씨였습니다. 이거 좀 도와주실래요? 저 혼자선 못 들어요. 원단 뭉치를 같이 나르다 시작된 인연이었죠. 그는 공장 주임이었고 저보다 6살 많았습니다. 담배 냄새 풀 나는 사람, 손에 굳은 살 박인 사람, 말수 적은 사람. 그런데 웃을 땐 해처럼 화였어요. 우리는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사랑에 빠졌고 1985년에 결혼했습니다. 그때부터 동대문 시장은 활기찼어요. 88 올림픽 특수로 봉제 공장은 주문이 밀려 야간 작업이 일상이었죠. 혼수도 변변찮았지만 남편과 저는 더 열심히 살면 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행복도 잠시. 결혼 7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쓴소리를 했습니다. 아들 낳아야 대가 이어지는 건데 뭐 하는 거야 이러다 재훈이 바람나면 어쩔래? 딸이라도 낳아봐. 딸이 뭐가 그리 어렵다고 못 낳아? 병원을 찾았지만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민간요법도 다 써봤어요. 쑥뜸 뜨고 한약 다려 마시고 산에 가서 기도도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러다 몇 번의 유산 끝에 시험관 시술을 결심했습니다. 그 돈을 모으려고 남편은 야간 작업까지 했고 저는 옆 공장 일감까지 받아왔어요. 혹독한 주사 치료와 약물, 통증을 견디며 4번째 시도 끝에 기적처럼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1995년 여름, 드디어 우리 딸 민서가 태어났습니다. 여름처럼 빛나는 아이라는 뜻으로 지은 이름이었죠. 민서는 정말 잘 웃는 아이였어요. 자는 얼굴을 보고 있으면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구름 하나를 품은 기분이었습니다. 비록 돈은 없어도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자기 가게를 열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고 저는 아이 키우며 틈틈이 일감을 받아왔어요. 민서는 벌써 말도 척, 걸음도 빠르게 걷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1999년 겨울이었어요. 눈이 펑펑 내리던 날, 민서는 자기가 제일 아끼는 꽃무늬 고무신을 신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엄마, 이거 신을래요. 예쁜 꽃신 신고 갈래요. 당연히 말렸어요. 눈 오는 날에 미끄러운 고무신은 위험했으니까요. 민서야, 오늘은 안 돼. 눈이 많이 왔잖아. 운동화 신자. 싫어요. 꽃신 신을래요. 민서가 바닥에 떼를 쓰며 울었습니다. 금방 다녀올 거라 생각했고 제 손을 꼭 잡고 있을 테니 괜찮을 거라 여겼어요. 그렇게 아이의 고집을 들어주었습니다. 민서는 꽃무늬 고무신을 신고 동네 슈퍼 가는 저를 따라 나섰다가 그만 골목 빙판길에서 제 손을 놓고 뛰어가다 미끄러져 머리를 찧었습니다. 순간 세상이 정지한 것 같았어요. 민서야, 민서야.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합니다. 하얀 눈 위에 번진 붉은 꽃잎 같은 핏자국,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던 작은 몸, 구급차가 올 때까지 입으로 숨을 불어넣던 제 입술, 그리고 병원에서 들은 이미 늦었습니다 라는 말. 내가 고무신을 신기지 말았어야 했는데 밤마다 가슴을 쥐어뜯으며 후회했습니다. 내 잘못이었어요. 아이 고집을 꺾지 못한 내 잘못, 위험한 신발을 신게 한 내 잘못, 손을 꼭 잡고 있지 못한 내 잘못. 민서는 그렇게 7살의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후
저는 민서가 신던 꽃문에 고무신 한 짝을 못 버리고 품에 끌어안고 잠들었습니다. 어떤 날은 고무신을 얼굴에 묻고 밤새 울기도 했어요. 남편도 그날 이후로 담배를 다시 피웠습니다. 저 몰래 울던 남편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남편은 원망 한 번이 없었지요.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며 삶을 이어갔지만 IMF가 터지고 봉지업이 몰락하면서 더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중국산 저가 옷들이 시장을 점령했고 동대문 도매상들은 외상값도 제때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동대문에서 밀린 공인비를 받지 못하고 터덜터덜 걸어 돌아오는 길.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서가 떠난 날처럼 똑같은 눈, 바닥이 미끄러웠고 하늘은 깜깜했습니다. 남편은 야근으로 늦게 들어온다고 했기에 혼자였어요. 강남의 익숙한 골목길. 철길 옆으로 들어섰습니다. 치읓 같은 어둠 속에서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계속 걸어갈 이유가 있나 싶었어요. 집에 가면 또 그 텅 빈 아이방을 봐야 했습니다. 주머니 속 수면제가 만져졌습니다. 불면증으로 처방받은 약이었지만 모든 알약을 한꺼번에 삼키면 다시는 깨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양이었습니다. 여기서 끝내자. 민서야, 이제 엄마가 갈게. 약병을 손에 쥐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였어요. 철길 너머로 들려오는 작은 흐느낌 소리. 고개를 들어보니 골목 끝에 작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어린아이 같았어요. 봄날 꼬집처럼 가냘픈 모습이 칼로 애인은 겨울바람 속에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눈이 쌓인 길을 따라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그 아이에게 가까이 다가가 보니 맨발이었습니다. 이 추운 날에 양말도 신발도 없이 아가, 괜찮니? 아이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여자아이, 7살쯤 되어 보였어요. 얼굴은 까맣게 때가 타고 손은 얼어서 새빨갛게 변해 있었습니다. 아줌마, 저 길을 잃어버렸어요. 고아원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고아원, 이 아이는 부모가 없는 건가? 이름이 뭐니? 연아요. 원래는 지아인데 보육원에선 연아라고 불러요. 아이는 나이에 맞지 않게 똘똘하게 대답했어요. 민서, 연아, 너무도 비슷한 이름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이의 뒷모습은 민서와 너무 닮아 있었어요. 지금 민서가 살아있다면 이런 모습이겠지요. 같은 키, 같은 머리카락, 어깨를 으쓱하는 작은 버릇까지 마치 죽은 딸아이가 환생처럼 보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운명이란 걸까요? 제가 인생을 끝내려던 그 순간, 새로운 인생이 제 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너무 늦었어. 춥지 보육원 데려다 주기에 너무 늦었어. 우리 집에 가자. 따뜻한 물에 발부터 담그고. 집으로 데려온 연아는 제 낡은 원피스를 입고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존재가 방해될까 두려운 듯한 모습이었죠. 열이 좀 있는 건지 이마가 뜨거워서 약을 먹였습니다. 아줌마, 내일은 고아원에 데려다 주실 거죠? 그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아이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룻밤 재워주고 내일은 다시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질 거란 걸. 응, 내일 데려다 줄게. 텔레비전에선 10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정치 뉴스, 사건 사고, 그리고 또 IMF 이야기. 연아는 TV를 물끄러미 보다가 벽에 걸린 민서 사진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저기 있는 아이는 누구예요? 우리 딸 민서. 어디 갔어요? 하늘나라. 연아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죽음이 무엇인지 아는 듯 했어요. 간신히 찾아낸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웠습니다. 아이는 컵라면을 먹으며 가끔씩 제 얼굴을 훔쳐봤어요. 민서처럼 음식을 먹는 모습이 너무 닮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이가 말해준 대로 찾아간 보육원. 행복한 희망의 집이라는 간판이 무색하게 건물은 낡고 음침했습니다. 쌓인 눈을 밟으며 들어가는데 연하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피곤해 보이는 복지사가 나왔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찾았어요. 연하 또 나갔었군요. 또요? 네. 2달에 한 번씩은 사라져요. 길 잃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도망치는 거죠. 복지사의 말투에 뭔가 덧붙일 게 있는 듯 했습니다. 보육원 안으로 들어서자 아이들 12명 정도가 좁은 방에 모여 있었어요. 밥 먹는 아이, 숙제하는 아이, TV 보는 아이. 그런데 구석에 혼자 앉아 있는 건 연하였습니다. 왜 저 아이만 혼자예요? 복지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연하는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요. 고아원에 처음 왔을 때 잠시 지아라고 불렀는데 그게 진짜 이름인지도 확실치 않아요. 아이가 고아원에 적응하면서 자신을 연하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이 처음 부르던 이름으로 불러도 반응하지 않았고 결국 기록상으로도 연하로 바뀌었죠. 과거에 대해선 완전히 입을 다물어 버렸고요. 무슨 사연이 있나요? 2년 전에 대전 어느 공원 근처에서 발견됐대요. 버스를 타고 종점까지 왔다는 기록도 있는데 정확하진 않고요. 미아 신고가 있었는지 경찰에서 수소문했지만 찾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아이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어 입양도 쉽지 않은 상태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아이 실종 아동이었던 거예요. 아님 그냥 부모가 버린 걸까요? 복지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게다가 요새 IMF 이후로 지원금도 줄고 실은 아이들 제대로 돌보기 너무 힘들어요. 연하 같은 경우는 따돌림도 심해서 그 말에 연하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창가에 홀로 앉아 무언가를 끄적이고 있었어요. 가까이 가보니 종이에 그린 건 꽃무늬 신발이었습니다. 민서가 신던 신발과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어제 수면제 병을 손에 쥐었던 저에게 이 아이가 나타났고 그 아이는 딸과 같은 나이, 비슷한 이름을 가졌으며 지금은 민서가 좋아하던 같은 꽃무늬를 그리고 있었어요. 이 아이, 혹시 제가 데려가면 안 될까요? 복지사는 놀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입양하신다고요? 네, 그게 저희 딸이 하늘나라로 가고 제가 그 아이에게 가족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지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절차가 좀 복잡해요. 입양 심사도 까다롭고 경제적 능력도 증명해야 하고요. 기른데 르단치다 해볼게요. 제가 재단사라 손재주는 있어요. 작은 가게라도 열어서 그 아이랑 살아볼게요. 차워치를 좋은 채 그날부터 입양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서류 작성, 면접, 재정 상태 검토, 심리평가 8개월이 넘게 걸렸어요. 그동안 연하와는 매주 만났습니다. 남편도 연하를 만날 때마다 함께 와서 좋아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가까워졌어요. 연하는 봉제하는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습니다. 이모, 어떻게 바느질을 그렇게 잘해요? 오래 했으니까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이것밖에 할 줄 몰라. 아들, 저도 배우고 싶어요. 그렇게 연에게 천천히 바느질을 가르쳤습니다. 아이는 놀랍도록 손재주가 좋았어요. 작은 천 조각으로 인형 옷을 만들고 단추를 달고 꽃무늬를 수놓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말한 것도 없고 동네 사람들까지 시선은 따가웠어요. 수영씨, 무슨 생각으로 남의 애를 키우겠다는 거야. 아들도 아니고 딸을, 거지 고아를 데려와서 뭐하게, 돈도 없으면서 무슨 입양이야. 제정신이야. 제 귀에 들어오는 말들이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복지사의 도움으로 작은 임대 상가를 얻어 수선집을 열었어요. 수영의 수선집이란 이름으로 강남 근처 좁은 가게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양이 허가되었습니다. 연하가 제 집에 완전히 오는 날,
아이는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왔어요. 낡은 옷 몇 벌, 연필과 스케치북, 그리고 낡은 꽃무늬 양말. 집에 들어서자마자 연아는 이상하게도 제 다락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숨겨둔 민서의 물건들 상자를 발견했어요. 그 중에서 꽃무늬 고무신을 집어들고 물었습니다. 이거 민서 언니 신발이에요. 응, 어떻게 알았어? 그냥요, 느낌이요. 연아는 신발을 조심스레 만지며 말했습니다. 민서랑 연아는 원래 비슷한 또래처럼 보였는데 연아는 또래보다 키가 작고 마른 편이었어요. 생일도 정확히 모르니까 입소한 날을 생일로 정했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 고어원에서 아이들을 부르는 습관대로 민서를 언니라고 자연스럽게 부르더라고요. 이모, 아니, 그게 어떻게 불러야 할지. 그때였어요. 연아가 처음으로 저를 엄마라고 부른 날. 엄마, 이거 나중에 저도 만들 수 있을까요? 그 순간 딸아이가 하늘나라로 간 시간부터 멈춰있던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연아를 금세 자기 딸처럼 사랑했습니다. 무뚝뚝한 그 남자가 고맙고도 신기하고 감사했지요. 집에 오면 항상 작은 선물을 하나씩 가져오곤 했어요. 리본 머리핀, 딸기맛 우유, 세크레파스. 연아야, 이리 와봐. 아빠가 뭐 사왔게. 처음엔 낯설어 하던 연아도 점점 남편을 따랐습니다. 셋이서 처음으로 놀이공원에 갔던 날, 연아는 남편의 목에 엎여 까르르 웃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가족이 된 것 같아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작은 꿈이 있었어요. 자기 가게를 내는 것. 수영 씨, 우리 연아 대학 보내야지.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모아 놓을게. 그는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연아의 학비를 위해 통장에 돈을 모으던 남편.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퇴근길에 졸음운전 택시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병원에 달려갔을 때는 이미 의식이 없었어요. 그렇게 남편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연아가 우리 가족이 된 지 겨우 3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장례식장은 썰렁했습니다. IMF로 다들 힘들던 시기. 조문객도 많지 않았어요. 연아는 영정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바, 아바. 마지막으로 아빠를 불러본 연아의 목소리가 장례식장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구슬프게 울어서 다들 신기하게 쳐다봤어요.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날, 죽을 가지고 온 이웃집 박씨 아저씨가 찾아왔습니다. 수영씨, 이제 어쩌려고 혼자서 그 애 어떻게 키워 다시 보육원에 보내는 게 어때? 그 말을 듣던 연아가 갑자기 제 옷자락을 붙잡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몸을 떨며 흐느꼈어요. 아빠 대신 제가 죽었어야 해요. 미안해. 엄마. 그 말에 저는 번쩍 정신이 들었습니다.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제 심장을 망치로 내려친 것 같았어요. 장례 내내 더 이상 살 의미 없다고. 친딸 죽고 남편 죽었으니 따라 죽을 생각만 했어요. 저는 한 번도 진짜 엄마로서 이 아이를 바라보지 않았던 거예요. 연아야. 아이의 작은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눈물로 범벅된 얼굴을 올려다보는 그 아이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런 말하면 안 돼. 절대 그런 말하면 안 돼. 연아는 살아있어서 다행이야. 아빠도. 죽은 민서도 모두 연아가 잘 살기를 바라고 있을 거야.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저는 살아서 이 아이와 이번 생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죽은 이들은 이미 떠났지만 이 아이는 지금 제 곁에서 울고 있었으니까요. 연아야, 우리 둘이 살자. 엄마가 지켜줄게. 그날 밤 연아는 저를 꼭 안고 잠들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결심했어요. 민서야, 네가 보내준 아이구나. 이번엔 꼭 지킬게. 약속할게. 남편이 남긴 통장에는 150만 원 조금 넘는 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구두 틀. 남편이 언젠가 구두 공방을 차리고 싶다며
사모하던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이 구두 틀을 보며 매일 밤 울었습니다. 남편의 꿈이 담긴 물건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점차 그 구두 틀은 제게 다른 의미가 되었습니다. 연하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용기를 주는 상징이 되었어요. 남편이 남긴 작은 꿈처럼 저도 연하와 함께 새로운 꿈을 만들어 가기로 했습니다. 장례가 끝난 어느 날 그 구두 틀을 연에게 보여주었어요. 이건 네 아빠가 남긴 거란다. 언젠가 너와 함께 이 틀로 예쁜 구두를 만들어 볼까? 연하는 조심스레 구두 틀을 만지며 고개를 끄덕였죠. 시간은 참 빠르게 흘렀습니다. 연하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이었어요. 아이는 어느새 21살이 되었죠. 쑥쑥 자라 이제는 제 키를 훌쩍 넘었어요. 작은 수선집은 그럭저럭 돌아갔습니다. 강남 인근 봉제 공장들이 하나둘 문을 닫는 동안에도 우리 수선집만큼은 근근히 버텼어요. 수선 손님들이 줄었지만 동네 사람들이 꾸준히 찾아주셨거든요. 수영 씨, 이 바지 좀 줄여주게. 우리 딸 원피스 단추 좀 달아줘. 이거 어떻게 못 고쳐 맨날 잘 고쳐주잖아. 서비스 정신이 늘 중요했습니다. 손님들의 이름과 얼굴을 기억하고 조금이라도 더 정성을 들이면 그분들이 다시 찾아와 주셨어요. 연하는 조용하지만 손재주가 좋은 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숙제를 마치고 밤 늦게까지 저를 도왔어요. 단추 달기, 지퍼 교체, 심지어 작은 바느질까지 젊은 눈으로 실 꿰는 일은 그 아이 몫이었죠. 엄마,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 그렇게 너는 타고났구나. 가끔 연하가 수선 일을 할 때면 저는 그 모습이 민서와 겹쳐 보일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곧 다시 눈앞의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연하가 제 딸이니까요. 연하의 대학 진학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디자인과에 지원하기로 했어요. 작은 수선집을 돕던 그 아이가 디자이너를 꿈꾸게 된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엄마, 전 구두 디자인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신고 가는 길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요. 그 말을 들으며 남편 생각이 났어요. 구두 공방을 열고 싶어 했던 남편. 그 꿈이 딸에게 이어진 것 같아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기쁜 소식이 왔습니다. 연하가 원하던 대학에 합격한 거예요. 그 아이의 환한 웃음을 보니 제 가슴도 벅차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왼쪽 아랫배가 뻐근했어요. 처음엔 앉아서 일하다 보니 그렇지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조심스레 말했어요. 수영 씨, CT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큰 병원으로 옮겨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왔을 때 의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자궁암입니다. 하츠르, 순간 전류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암이라니, 그것도 세기라니. 수술이 필요합니다. 자궁을 제거해야 합니다. 난소도 어렵고요.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도 병행해야 할 거예요. 찻데레이다. 비용은 어느 정도? 의사의 말에 정신을 가다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차트를 넘기며 말했어요.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까지 포함하면 건강보험 적용받아도 900만 원 이상은 각오하셔야 합니다. 비급여 항목까지 포함되면 그보다 훨씬 더 나을 수도 있고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900만 원. 저에겐 상상도 못할 금액이었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병원 앞 버스 정류장에 혼자 앉아 있는데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정 900만 원, 7년을 모아도 될까 말까 한 돈. 그 순간 병보다 돈이 더 무섭다는 걸 처음 느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보다 무서운 건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였어요. 병원에서 나와서 계속 걸었어요. 강남 계단을 내려오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끝인가 보다.
연아는 어쩌지? 그날 밤 저는 연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입학을 앞둔 아이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맞나 싶었지만 숨길 수 없었어요. 연아야, 엄마가 병이 좀 있어. 무슨 병이요? 그게 자궁암이래. 수술을 해야 한대. 연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제게 달려와 꼭 안았어요. 엄마, 괜찮아요. 엄마는 괜찮을 거예요. 제 등을 토닥이는 연아의 손길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에게 짐을 지울 수 없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내 병이 이 아이의 인생을 망치는 것 같아 미안함이 북받쳤어요. 연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의외로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잠깐만요. 엄마, 제가 생각이 있어요. 오늘은 푹 쉬세요. 내일 얘기해요. 다음 날, 연아는 아침 일찍 나갔다가 늦게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여러 장의 종이를 들고 있더군요. 엄마, 대학은 휴학 신청했어요. 이 학비는 이미 내서 휴학해도 돌려받을 수는 없대요. 식접들에 제가 당분간 더 열심히 돈 벌게요. 2년만 쉬었다가 복학하면 돼요. 이 삽하는데 이제. 연아야, 그러면 안 돼. 네 꿈이잖아. 괜찮아요. 2년 정도 일하면서 공부할게요. 독학할 수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의료보험으로 일부 지원도 받을 수 있대요. 종이를 펼치니 여러 지원 프로그램 정보와 병원 안내문들이 있었습니다. 연아는 밤새 인터넷을 뒤져 정보를 모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낮에는 카페에서 알바하고 저녁에는 편의점에서 일하기로 했어요. 학원과 옷가게에서도 주말에 써준대요. 연아야, 말문이 막혔습니다. 엄마인 제가 해야 할 일을 이제 막 성인이 된 아이가 하고 있었어요. 엄마, 우리 같이 이겨요. 제가 이제 다 컸잖아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정말 다 큰 것 같았어요. 수술 날짜가 잡혔고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자궁 제거, 수술 후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의 고통, 머리카락이 빠지고 체중이 급격히 줄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은 더 이상 예전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난 이제 여자도 아니고 엄마도 아닌 건가. 병원 복도에서 그런 생각이 들 때면 연아가 손을 꼭 잡아주곤 했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힘내요. 꼭 나아질 거예요. 연아는 약속대로 세 군데를 뛰어다니며 일했습니다. 밤에 들어오면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오히려 저를 위로했어요. 오늘은 손님이 많았어요. 팁도 받았어요. 과외도 한 명 구했어요. 영어 과외 시급이 괜찮아요. 그렇게 버티던 어느 날, 연아가 편의점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계단에서 미끄러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던 밤, 피곤한 몸으로 서둘러 오다가 발을 헛디딘 거예요. 엄마, 괜찮아요. 그냥 좀 삐었어요. 그렇게 말했지만 다음날 병원에 가보니 심각했습니다. 무릎 연골이 찢어졌고 인대도 손상되었어요. 즉시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 정도면 재활치료를 길게 받으셔야 합니다. 최소 8개월, 아마 2년은 걸릴 겁니다.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식을 위해 살아야 하는데 제가 아픈 것도 모자라 이제 연아까지. 연아야, 미안해. 병실에서 흐느끼는 저에게 연아가 말했습니다. 엄마, 더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엄마 치료가 끝나면 저도 천천히 치료받을게요. 우선 엄마가 나아야 해요. 그 말이 더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직도 어린아이가 자신의 아픔보다 엄마를 먼저 생각하다니요. 가을, 저는 간신히 항암 치료를 마쳤어요. 몸은 여전히 약했지만 의사는 조심스럽게 희망적인 말을 했습니다. 일단 암세포가 더 이상 발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발 가능성이 있으니 정기검진은 꼭 받으셔야 합니다. 휘치련 추르르. 저의 치료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이제 연아 차례였습니다.
그동안도 치료를 받았지만 더 집중해서 무릎 수술과 긴 재활 과정을 거쳤어요. 걷는 것조차 힘겨워하던 아이가 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함께 희망을 되찾아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연아가 다락방에 올라가 뭔가를 뒤지고 있었어요. 무엇을 찾는지 물었더니 아빠가 남긴 구두틀이요. 어디 있죠? 오래된 박스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모아뒀던 구두틀과 도구들, 그리고 가죽 자투리들이 들어있었어요. 나중에 아빠가 구두 공방을 열려고 했대요.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찾으려는데 연아는 구두틀을 꺼내 조심스레 닦았습니다. 그리고 밤 늦게까지 인터넷을 뒤지며 수제화 만드는 방법을 공부했어요. 엄마, 한 가지 생각이 있어요. 제가 무릎 재활하는 동안 손은 멀쩡하니까 구두 만드는 기술을 배워볼까 해요. 나중에 복학할 때 이걸로 포트폴리오도 만들고. 연아의 눈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암 치료와 무릎 재활로 지친 우리에게 작은 희망이 피어났어요. 몇 주 후, 연아는 첫 구두를 완성했습니다. 아직 투박하고 어설프지만 분명 구두 형태가 갖춰진 작품이었어요. 게다가 그 구두에는 연아는 첫 구두를 완성하며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암 치료와 재활의 고통 속에서도 수영과 연아는 희망을 되찾았죠. 이 모녀의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어떤 감동을 주었나요?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공유, 채널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사연에서 만나요.